두 번째 시간 시작해도 될까요? 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제한 능력자 보고 있어요. 제한 능력자는 행위 능력에서 나온 파트라고 알고 계시죠? 네. 이제는 미 봤고요. 미가 끝났어요. 이제 뭐 볼 거냐면 피성 보겠습니다.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 1항 가정법원은 질병장애노령 그 밖에 사유 질장도. 이거는 뭐 딱히 건드리는 것 같진 않은데 얘는 건드립니다. 정신적 제약. 신체적 제약 같은 거 아니죠.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이거 나와주면 진짜 고맙죠. 그죠? 지속적 결여 부족. 그쵸? 아니면 일시적 후원.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그쵸? 피성, 피한, 피특. 지속적 결여, 부족, 일시적 후원.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 배, 사, 후, 검, 장 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성년후견은 개시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여기서 본배 사후 검장에서 본인이 들어간다는 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요 후가 되게 많잖아요. 후가 요거를 한번 제가 이건 사실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 알 것 같진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기본 강의에서는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한번 설명드려보려고요. 후가 되게 많잖아요. 일단 한정후견인이 들어있다라는 것에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피한정후견인이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한정후견인이 지금 달려있을 거 아닙니까? 법정 대리인으로서 한정후견인이 달려있었는데 한정후견인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부족이 아니고 지속적 결여 상태로 계속 상태가 안 좋아지신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정후견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이제 성년후견 개시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정후견인이 뭘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상태가 이제는 더 안 좋아져서 지속적 결여까지 가서 피성년후견인 개시 심판까지 해야 되겠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청구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한정후견 감독인은요? 한정후견 감독인이 붙어 있을 때도 있어요. 한정후견인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 한정후견인이 관련해서 피한정후견인의 어떤 특정 행위를 대리해서 할 수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제대로 하는지 법원이 감독인까지 선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견인 있고 후견 감독인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후견 감독인은 항상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후견 감독인이 청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독인은 그냥 따라서 나오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특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이었습니다. 특정 후견 개시 심판이라는 건 없으니까 피특정 후견인으로 일단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상태가 안 좋아지신 거죠. 그죠? 그러면 특정 후견인이 뭐 할 수 있다? 우리 피특정 후견인을 성년 개시 심판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피특 상태에서 상태가 안 좋아서 피성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감독인은 있다면 감독인도 청구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개 상황. 지금 피한정 후견인인 경우, 피특정 후견인인 경우 이제 지속적 결여로 판단이 돼서 피성년 후견인이 되어야 되겠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대리인들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미성년 후견인은 뭐지? 미성년 후견인은 우리가 본 적은 없는데요. 미성년자인 경우에 굉장히 마음 아픈 사정이 생긴다면 친권자가 없는 사정이거든요. 친권자가 언제 없을 수 있을까요? 일단 부모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럼 친권자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때 반드시 붙여야 되는 게 미성년 후견인입니다. 누가 붙이냐고요? 가정법원이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는. 근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만 남아 계셨는데 한 분도 지금 시름시름 앓고 계세요. 곧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러면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마지막 남은 친권자 한 분이 저희 아이들의 후견인으로 누구 큰 삼촌이 계신데 그분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분이 미성년 후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미성년자한테 뭐가 없을 때? 친권자가 없을 때 법정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사람이 미성년 후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 미성년자가 상태가 지속적으로 결여가 되는 거죠. 사무처리 능력이. 그러면 미성년 후견인이 우리 미성년자를 뭘로 해주세요? 피성년 후견인으로 해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알아야 될까? 뭐는 빠져 있겠어요? 당연히 성년 후견인은 빠져 있겠죠. 아직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은 빠져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후견인과 후견 감독인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좀 보이세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많아 했는데 별거 없어요. 원래 피한정 후견인인 경우 아니면 피특정 후견인인 경우 미성년자인데 친권자가 없어서 미성년 후견인이 붙어있는 경우에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대리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청구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요. 아시겠죠? 본배사후 검장 이제 좀 위에 붙으시지 않나요? 본배사후 검장 다른 시험에서는 사촌인 거 한번 계산하라고 나온 적도 있어요. 사촌 위로 아래는 1촌이고 옆으로가 2촌입니까? 우리나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계산도 한번 해볼래? 이 사람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할 수 있어? 라는 거 물어본 시험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 정도는 알면 좋겠다. 본인이 할 수 있다. 본인이 청구할 수 있다는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알아두자. 두 번째, 구조 2항.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뭐라고 읽어야 되죠? 의사에 반해서도 가능하다라고 읽으셔야 되죠. 의사에 반해서도 가능. 본인이 안 돼요, 안 됩니다 라고 해도 할 거임 가능하다고요. 그쵸? 들어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보기만 하면. 가끔씩 이거 질문 좀 들어오더라고요. 기출문제 본인 의사에 반해서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동그라미인데 이거 구조 2항에 반대되는 말 아닙니까? 구조 2항에서 틀림없이 의사를 고려하라고 했는데 왜 의사에 반해서 가능하다는 게 답이죠?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되게 기본인 거요. 기본이죠.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조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자, 피성년 후견인은 그러면 동그라미를 그려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서 피성년 후견인이 하는 행위가 이거예요.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 그랬을 때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만큼과 이만큼만 할 수 있는 거고 큰 부분은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10조 1항부터 보겠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미성년자와 비교를 해보면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법대 동의를 받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법대 동의 받고 하면 유효하다가 성립하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즉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법정 대리인, 성년 후견인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이죠? 동의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성년 후견인에는 동의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은 혼자서 법률행위 못해요? 네,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할 때 이런 것들은 혼자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넣어서 청구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겠다. 다이소에 자주 가서 맨날 물건 구경하고 물건 하나씩 사오시는 분이야? 그러면 그 정도는 그냥 혼자 할 수 있게 허락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아닌 이상 혼자서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사람은 행위 누가 해야 되지? 그 사람이 X부동산 같은 거 갖고 있으면 성년 후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여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동의받고 해도 취소 가능해요. 동의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동의받고 해도 취소 가능. 자주 나오는 오답이죠. 피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땡! 가능하다고요. 아시겠죠? 10조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할 때 그거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하는 사람이 보통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성년 후견인으로 누구 지정하겠어요? 가족 지정한다고요. 보통 가족이 이 친구가 우리 가족인데 지속적으로 결여가 됐어. 사고로 지속적으로 이제 결여가 됐어. 근데 재산은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을 24시간 계속 케어할 수는 없으니까 좀 돌아다니긴 하는데 그러다가 자기가 가진 재산 막 체결하는 계약하고 오면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그 거래 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무효다라고 제가 다 주장하고 증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넣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써놓는 거죠. 성년 후견 개시 심판 해주시고요. 성년 후견인으로는 저희 가족 중에 누구를 지정합니다. 대신 이런 거는 혼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써서 낸다고요. 보통 잘 없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잘 없어요. 그걸 안 적고 그냥 냅니다. 근데 만약에 넣었어. 뭐죠? 대중교통 이용 행위 이런 거는 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써서 넣고 법원에서 오케이 해줬습니다. 그러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 이용 이런 거.
10조 2항에서 정한 거 빚금친 부분 혼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고요. 아시겠죠? 3항 가정법원은 본배, 사, 후, 검장의 청구에 의하여 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범위를 대중교통 이용해서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아지면 대중교통 이용도 이제 못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상태가 좀 더 좋아지면 혼자서 음식점 가서 밥 먹는 행위, 맨날 가는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밥 먹는 행위는 그냥 혼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거 가능하다고요. 추가하는 게. 그리고 여기서 변경해서 똑같이 본배, 사, 후, 검장에서 검장까지는 똑같은데 후가 확 줄었죠. 이유가 뭐예요? 이미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받았으니까 성년 후견인이 달려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해주세요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전이니까 성년 후견인과 성년 후견 감독인이 없었던 거고, 변경은 이미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나온 상태니까 성년 후견인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만 들어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제 후가 이제 안 헷갈리시죠? 한두 똑같아요. 한두 보면 특은 약간 다르고. 변경 가능하다. 잘 나오는 거 변경된다. 일단 변경이 된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 4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항이 뭐였는데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하면서 거기에 혼자 할 수 있는 행위 적어준다고요. 그쵸? 적어서 신청할 수 있다고요.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안 적어서 청구하더라도 이 정도 일용품 구입 정도는 만약에 법원이 이 정도는 그냥 할 수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된다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조 사항은 법에서 그냥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적어놨어요. 법에서 정해놨어. 일용품 구입 같은 거. 자, 그러면 여기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 중에서 빚금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행위는요, 성년 후견인의 동의받고 해야지 유효가 되는 거죠. 라고 하면 틀리는 겁니다. 성년 후견인의 동의 같은 거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그냥 성년 후견인이 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해서 성년 후견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행위는. 다음 11조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 종료 있죠? 개시 종료 당연히 다 있는 거 아니야? 없는 거 있었잖아요. 피특은 없었어요. 개시 종료 심판 같은 거 없었어요. 성년 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여기도 마찬가지 본배 사후 검장인데 성년 후견 개시가 된 상태에서 없애주세요라고 종료 심판을 청구하는 거니까 후가 당연히 성년 후견인과 성년 후견 감독인만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죠. 여기도 아시겠죠? 왜 이것만 들어가는지. 지금 성년 후견 개시 상태니까 딱 얘네만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원인이 소멸됐다. 그리고 요거 한번 볼까요? 개시 여기에서 원인이 소멸했어요. 성년 후견의 원인이 소멸했습니다. 정신적인 제약이 없어졌다고요. 아니 왜 그러지? 왜 그렇게 됐지? 이분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원래는 그냥 제한능력자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능이 뚝 떨어지는 그런 사정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꾸준한 재활로 이제는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지속적 결여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사무처리 능력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신적 제약이 회복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는 하기 전이죠. 서류상으로는 성년 후견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아직 종료되기 전이라고요. 그때 뭘 한 겁니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했죠. 이분이. 갑이라는 분한테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활을 통해서 정신 능력이 회복이 됐어요. 정신적 제약 부족?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했지? 회복된 거죠. 실질적으로 정신적 제약 같은 게 회복이 됐다고요. 그러면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팔려고 갔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매수인이 당신 지금 성년 후견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냥 얘기하고 뭐 제가 지금 제 소유의 등기부 등본에 제 소유 돼 있는 거 보이시라고 파는데 특별히 얘기를 할 때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으면 성년 후견 등기부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우리가 거래 같은 거 할 때
성년 후견 등기부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한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그런 거 존재조차도 몰랐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성년 후견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실질적으로 정신적 제약은 회복됐지만 아직까지 종료 심판이 안 돼서. 그래서 부동산 매도 계약을 하고 나서 했죠. 종료했죠. 이제 종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 부동산 매도 그 다음에 종료했어요. 그다음에 현재 여기 와서 여기에서 자 2번 3번 계약 현재 여기에서 3번 계약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가능? 형식적으로는 성년 후견 상태죠. 피성년 후견인 상태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정신적 제약 회복된 상태로 한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뭘 봐야 되죠? 형식적인 걸 봐야 되죠. 왜죠? 제한 능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형식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종료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면 피성년 후견인으로서 이런 행동을 한 게 된 거고, 그러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뭘 적용해야 됩니까? 9조 10조 1항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가 되는 거니까. 그쵸? 얘만 적용돼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정신적 제약이 회복된 거는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안 한다. 행위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서류상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료의 심판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한정 후견 개시 피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해요. 가정법원은 질장로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여기도 마찬가지 정신적 제약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이번엔 부족이죠. 이거 되게 진짜 클래식하게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피한정 후견인한테 지속적 결여를 쓰고 피성년 후견인한테 부족을 쓰면서 틀린 선택지를 만들어요. 되게 쉽겠죠. 이제는 그런 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 본배 사후 검장 봅시다. 본배 사후 검장인데 마찬가지로 후 볼게요.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지금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정 후견인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신 나머지 후견인, 후견 감독인 다 들어가면 됩니다. 미후견인, 미후견 감독인, 성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특 이렇게 두 가지 들어있죠. 한 빼고 다 들어간 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성이 한으로 바꾸겠다는 건 원래 지속적으로 결여였는데 성년 후견인이 보니까 우리 피성년 후견인이 지속적으로 결여였는데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이 됐구나. 이제는 부족 정도가 된 거구나. 이제는 피한정 후견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본배 사후 검장도 어느 정도 좀 보이시죠? 후가 많다고 해서 별로 이거를 진짜 일일이 다 하나씩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아시겠죠?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마찬가지 여기도 개시의 심판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2항 한정 후견 개시의 경우 9조 2항을 준용한다. 9조 2항이 뭐예요? 본인의 의사 고려였거든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얘는 똑같이 어떻게 읽죠?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똑같은 겁니다. 반해서도 가능. 동일한 거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피성애랑 굉장히 유사하니까 조금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조 보겠습니다. 다른 점 위주로 좀 많이 살펴보면 되고요. 13조 1항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피한도 이렇게 그림 그려볼게요. 피한 이렇게 그림 그리면 피한정 후견인의 행위입니다. 피한정 후견인이 하는 법률 행위에서 요만큼 또 똑같이 두 군데 이렇게 빼놓을게요. 두 군데 빼놓고 이 부분이 뭐냐면 한정 후견인 동의받아야 하는 행위입니다. 후견인 동의받아야 하는 행위. 법원에서 뭘 정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피성년 후견인인 경우에는 네가 혼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해주고 나머지는 다 못해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부분은 반드시 한정 후견인의 동의받고 해야 되고 나머지는 그냥 네가 알아서 하렴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행위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기가 혼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1항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바로 얘죠. 그래서 얘가 13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네가 알아서 하면 돼. 혼자서.
대표적으로 그냥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거래. 부동산 매매는 반드시 한정 후견인의 동의받고 하렴. 나머지는 그냥 네가 다 알아서 해. 뭐 돈을 빌리든 뭐 이런 건 다 네가 알아서 하되 네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매도는 부동산 거래는 꼭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라. 2항. 가정법원은 본배 사후 검장 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13조 2항에 따르면 이 부분을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경 가능이고요. 변경에 들어가는 후는 당연히 이제는 한정 후견인과 한정 후견 감독인밖에 없겠죠. 한정 후견 개시 심판 나온 다음에 변경하는 거니까. 맞죠? 미, 성, 특 관련된 후는 다 빠졌겠죠. 맞죠? 이제 아시겠죠? 아까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변경이 가능하다. 3항.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 후견인이 요 필요로 하는 요 3항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4항.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 행위를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즉, 요 사항에서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 행위는 어디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까? 13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 빚금친 부분의 행위를 동의 없이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다 인 겁니다.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다만 일용품에 구입된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한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13 아까 전에 쓴 것처럼 피성에서 봤던 것처럼 13조 4항 단서의 내용이거든요. 일용품 구입이고요. 얘는 그냥 무조건 혼자 살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지금 빈 곳은 뭐예요? 얘도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도.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부가 13조 4항에서 또 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3조 4항 단서에서. 이 부분은 그냥 다 혼자 살 수 있는 건데 법에서 특별히 이런 거는 그냥 혼자 살 수 있어라고 그냥 하나 만들어 놓은 거에 불과해요. 아시겠죠? 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다 할 수 있는 거지. 얘만 빼고.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꼭 이런 게 그러니까 13조 사항 단서가 꼭 필요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얘는 제한되는 행위를 정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다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있습니다. 법에는요. 그리고 3항을 보려고 합니다. 3항.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정했어요. 지금 피한정 후견인이 X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X 매매에 대해서 한정 후견인의 동의 꼭 받아서 하세요라고 법원이 딱 정해준 겁니다. 피한정 후견인 갑. 갑이 이제 뭐 하려고 하는지 봅시다. 갑의 목적. X 매도하고 싶어요. X 매도하려면 뭐 해야 돼요? 후견인한테 허락 받아야 되죠. 동의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정 후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동의해줘. X 매도할 거야. 동의해줘. 동의를 해주고 행복하게 끝나는 결과는 없겠죠. 안 함. 안 돼. 왜 부동산 팔려고 그래. 안 돼. 손해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갑은 근데 되게 답답해요. 팔아야 돼. 아니면 부동산 가격 떨어질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정 후견인 동의 받아야 된다니까요. 안 해준다니까요. 어떻게 하지? 한 번. 요게 방법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1번, 2번. 안 해주면 3번. 법원으로 찾아가서 동의해주세요. 허가해주세요. 저 지금 X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거 허가 좀 해주세요. 이 허가는 무슨 효력이 있는 거겠어요? 한정 후견인의 동의와 같은 효력이 있겠죠. 근데 한정 후견인이 동의 안 해주니까 법원으로 달려가서 제가 지금 이렇게 손해를 볼 위험이 있는데 한정 후견인이 동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해서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가름하는 허가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하는 거고 허가 신청을 하고 만약에 법원이 제가 판단해 보니까 한정 후견인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허가해드리겠습니다. 허가를 해주면 이거는 마치 뭘 받은 거와 똑같은 거죠.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나서 뭘 하면 되는 겁니까? 5번 X 매도하면 되는 거죠. 뭐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사망에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한정 후견인은요. 지속적인 결여 같은 게 아니고 단순 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웬만하면 행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절차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지금 한정 후견인이 피한정 후견인한테 뭔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거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법원이 한번 들여다봐 주겠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가해주면 바로 그거를 가지고 팔 수가 있다. 아시겠죠? 사망 읽어보겠습니다.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13조 1항의 행위죠. 피한정 후견인이 피한정 후견인의 이익에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않고 있대요. 이 뭐예요? X부동산이 곧 폭락할 것 같은데 팔아야 되겠는데 동의를 안 해주니까 못 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로 달려가라? 가정법원으로 달려가라. 가정법원으로 달려가서 피한정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가름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가름이라는 건 바꾼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름한다, 대체한다, 마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망. 그러니까 사망이 피성에는 없었잖아요, 이런 조문이. 그러니까 여기서 피한정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좀 특유한 제도니까 이게 잘 나오겠죠.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14조 한정 후견 종료의 심판. 마찬가지 여기도 종료 심판 있다는 거 알아두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뒤에 보시면 본배 사후 검장이라고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후 자리에는 한정 후견인과 한정 후견 감독인밖에 없겠죠. 그죠? 지금 한정 후견 개시 상태니까. 그래서 후 자리가 이제 대충 누가 들어가는지 논리적으로 좀 보이시죠? 청구하기 전에는 그 사람한테 만약에 후랑 감독인이 달려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다 청구할 수 있는 거고 해달라고. 되고 나서 변경해달라 범위. 아니면 이제 종료해달라는 당연히 한정 후견 개시가 되었고 성년 후견 개시가 되었으면 그 후견인과 그 후견 감독인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법조문이 논리적으로 되게 이렇게 대꾸가 잘 맞게 되어 있어요. 14조의 2 보겠습니다. 이제 특정 후견 심판이네요.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여기도 정신적 제약입니다. 그리고 일시적 후원,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여기도 본배 사후 검장인데 그렇다면 앞에서 보셨던 피성과 피한처럼 피특도 마찬가지라면 아마도 특정 후견인과 특정 후견 감독인 빼고 나머지 후견인이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미만 들어가 있어요. 피성과 피한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성과 피한보다는 피특이 그나마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죠. 능력이 제한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피성년 넣고 피한을 넣었으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사람을 피특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게는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영원히 못 바꾸는 거야? 아니죠. 만약에 바꾸고 싶으면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받고 다시 특정 후견 심판을 받으면 된다라는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다이렉트로 바꿀 수 있게 해주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피성이라든지 피하는 상태가 어쨌든 피특보다는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능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지속적으로 결여되고. 그러니까 법원이 한번 살펴보고 완벽하게 종료 심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피특정 후견인으로 만들지 안 만들지를 확인하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주석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왜 빠져 있냐 하면 성에서 피성년 후견인을 바로 피특정 후견인으로 바꾸지는 않겠다. 종료 심판 반드시 거친 다음에 가도록 하겠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 본인은 항상 다 들어가니까 본인은 확인하시고요. 2항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와, 여기는 드디어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X. 이거 는은 좀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피특정 미성년 후견인 배우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특정 후견 심판해 주세요라고 청구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거니까 저는 안 할 겁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 못 해주는 건 맞는데 저는 해주세요라고 하면 해줄 수 있는 것도 맞죠. 근데 본인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3항 특정 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좀 특이하네요. 여기는 뭐가 없어요. 그래서 개시와 종료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개시와 종료의 심판이 없습니다. 그냥 특정 후견의 기간을 정했습니까? 그 기간이 완료되면서 특정 후견의 특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이라는 지위는 바로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어떤 특정 범위, 예를 들어서 이분이 되게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부동산 거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법원에다가 청구를 한 거예요. 저 이번에 부동산 거래 좀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특정한 사무에 대해 관한 후원을 지금 요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됐어.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특정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서 부동산을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무가 종료가 됐죠. 사무의 범위를 정했고 그게 종료가 됐으면 종료 심판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바로 끝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개시 심판이라든지 종료 심판이라는 절차가 없어요. 그냥 특정 후견 심판하는 순간 법원은 그 종이 내보내면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 종료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14조의 3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 언제나 없지 라고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이 될 수 있다. 종료 심판 틀림없이 피특정 후견인 상태에서는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있는 경우가 있고 그게 14조의 3을 얘기하고 있고 14조의 3이 민총을 시험 범위로 하는 모든 시험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법조문이에요. 근데 뭐 엄청나게 중요하거나 함의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잘 나온다. 알아둡시다.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일단 지금 한 상태야. 한정 후견 개시 받은 상태, 피한정 후견인인 상태인 겁니다. 아니면 특정 후견 심판을 받아서 피특정 후견인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상태가 엄청 안 좋아졌어. 지속적 결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으로 바꿔야 되죠.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라? 종전에 있었던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의 지위를 소멸시키고 나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하렴이라는 게 바로 14조 3의 내용입니다. 뭐 해라? 한과 특 종료하렴. 이게 1항 내용. 2항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성이었어. 그리고 특이었어. 그런데 얘를 뭘로 바꾸는 거죠? 한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성을 한으로 바꾸는 건 상태가 좀 나아진 거고요. 특을 한으로 바꾸는 건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아진 거네요.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종전의 성년 후견 또는 특정 후견 종료 심판해라. 종전에 있었던 성이라든지 특을 종료 심판을 해라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함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좀 위에서 보셨던 14조의 2와 약간 모순되는 느낌인 게 특을 종료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원래 특은 종료 심판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특에 대해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한다면 그렇다면 특 종료하는 심판하렴이라는 게 14조 3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한 특을 성으로 바꾸는 거 가능, 성특을 한으로 바꾸는 거 가능이고 그렇게 하려면 앞에 거 종료 심판해란데 뭐는 없어요? 이건 없어요. 한 성을 특으로 바꾸는 건 없어요. 법조문에 틀림없이 이건 없어요. 아시겠죠? 성 먼저 쓸 걸 그랬나? 이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쵸? 피한정 후견인 상태 아니면 피성년 후견인에 대해서 피특정 후견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과 한 개시 심판, 종료 심판해라 라는 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오답이죠. 그러면 아시겠죠? 그래서 한특성, 성특한으로 바꾸는 것만 가능한 겁니다. 알아두세요. 이렇게 오답을 만들 수도 있겠다. 제한 능력자 끝. 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 나오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간 게 피특정 후견인은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 아닙니다 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제한 능력자 파트에 같이 묶여있긴 하지만 피특정 후견인은 능력자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15조 보겠습니다.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확답 촉구권이라고 하죠. 확답 촉구권. 얘 뭐랑 유사한지 아세요? 무권 대리인에 대한 최고권, 상대방의 최고권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미랑 일반 상대방이랑 결혼하면 안 되죠. 네, 계속 맨날 미성년자는 왜 이렇게 결혼이 나오지? 미성년자랑 상대방이랑 거래를 했어요. 거래를 당근했다고요. 거래를 했는데 이게 무슨 행위죠?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되게 불완전한 법률행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거래를 뭔가 확실하게 바꿔야 돼요. 그러기 위한 권리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확답 촉구권, 두 번째가 철회권입니다. 확답 촉구권은 미한테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보냅니까? 이거 거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유효로 하실 거예요? 무효로 하실 거예요? 라고 보내는 건데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미한테 보낸다 그랬죠. 미한테 보내면 미가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유효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유효구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누구한테 보내야 되죠? 법정 대리인한테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원칙이라고 하긴 좀 뭐한 게 1항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보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랑 거래하셨습니까? 그럼 미가 뭐가 되고 나서 성이 되고 나서 성년자가 되고 나서 그 성년자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성년자가 되셨네요. 저랑 미성년자 시절에 결혼하면 안 되죠. 네, 거래한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그쪽에서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거 당연히 유효로 하는 겁니다. 그거 취소하려고요. 그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확답 촉구권입니다. 일단 첫 번째, 누구한테 해야 된다? 능력자가 된 후면,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라면 능력자한테 해야 되는 거고요. 미자가 뭐가 됐어? 이제 성년자가 됐잖아요. 그쵸? 만약에 미자가 아직까지 미성년자야. 그러면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친권자, 부모님한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즉 법정 대리인한테 해야 되는 거죠. 시험에 나오는 문구들 봅시다.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야 돼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다는 건 우리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쓰겠어요? 1개월 안에 답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2주 안에 답 주세요는 안 돼요. 근데 2개월 안에 답 주세요는 돼요. 그러니까 가장 짧게 1개월 안에 답 주세요라고 해서 보내겠죠. 그죠? 그리고 1개월까지 무조건 기다려주는 거 아닙니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냥 1개월 안에 답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을 안 했대요. 확답 발송 안 하면 여기는 추인으로 봅니다. 뭐가 아니죠? 거절이 아니에요. 거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해서 줘야 되는 거고 뭐가 아닌지 아세요? 상당한 기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요? 법정 대리인 아니면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 사람한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뭐랑 차이를 두고 싶냐면 무권 대리인의 최고권이랑 무권 대리인에 대한 무권 대리에서 나오는 무권 대리 상대방이 가지는 최고권이랑 좀 비교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무권 대리 행위에서 상대방도 최고권을 가지죠. 이거 뭐예요? 그림 한번 그려야 될까요? 여기 본, 대, 상. 본인 대리인 상대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없어요? 대리권 수여가 없었죠. 그 본인이 X 가지고 있죠. 근데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X 매도하는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상대방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본인이라든지 무권 대리인한테 딱 찍어서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X 매도 어떻게 할 거야? 무권 대리 행위. 유효로 할 거야? 무효로 할 거야? 추인할 거야? 말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쵸? 여기서 차이 얘한테 해도 되고 얘한테 해도 됩니다. 무권 대리는요. 얘한테 해도 되고 얘한테 해도 되고요. 여기는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해야 되고 아니면 여기 법정 대리인한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한테 할 수 있고 최고권.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고 있어요.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아니고. 그리고 발송을 안 해. 상대방이 그 무권 대리인 측 아니면은 여기서는 제한 능력자 측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걸로 보잖아요. 여기서는 발송하지 않으면 거절한 걸로 봅니다. 차이가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 최고할 수도 있고 본인한테 최고할 수도 있고 세 번째 발송 안 하면 거절로 보고요. 이게 차이죠. 지금 차이. 이게 그래서 그거의 예외잖아요. 원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여기서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총에서 발신주의 취하고 있는 거 3개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제한 능력자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 그리고 방금 보셨던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의한 최고권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사원총회 통지, 임시총회 통지하는 거 회의로부터 일주일간 전까지 발신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 세 가지가 발신주의입니다. 나머지는 싹 다 도달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사망.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이거 기본 강의에서 설명 안 드렸는데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있고요.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이 금전 대여를 해줍니다. 미성년자한테. 이거 미성년자가 지금 돈을 빌리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쵸? 법정 대리인이 지금 원래 친권자인데 이 친구한테는 친권자가 없어요. 누가 있냐면 미성년 후견인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미성년 후견인이 동의를 하고 금전 대여를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미성년 후견인뿐 아니고 후견 감독인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후견 감독인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망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성년 후견인도 있고 미성년 후견 감독인도 있다고 해볼게요. 미성년 후견 감독인은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미성년 후견인이 그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서 제대로 행위하고 있는 게 맞는지 감시하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미성년 후견인의 행위를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미성년자한테 금전 대여를 해줬죠. 그죠? 금전 대여를 해주고 나서 불안하지 않아요? 지금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죠? 언제든지 상대방에서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미성년 후견인한테 물어봐야 되죠. 미성년 후견인한테 물어보는데 지금 감독인까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미성년 후견인과 후견 감독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성년 후견인도 동의해야 되고요. 후견 감독인도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뭐가 되죠? 금전 대여가 완벽하게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만약에 감독인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2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가 미성년자한테 미성년 후견인과 후견 감독인이 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한다면 뭐가 필요하다?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뿐 아니고 후견 감독인의 동의까지 필요한 행위인 거예요.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다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을 해줘야 돼요. 이쪽에서. 절차가 뭐예요? 얘 동의도 있었고요. 얘 동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밟은 다음에 확답을 통지해야만 어떻게 된다? 취소. 그렇게 안 했으면 취소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까다롭죠? 그러니까 좀 금전대여 같이 특별한 행위가 있으면 이런 행위가 있고 전제가 되게 많이 깔리는 거예요. 미성년 후견인이 있고 미성년 후견 감독인도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2명의 동의를 받아서 행위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상대방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추인할 거예요? 아니면 취소하고 끝낼 거예요? 라고 확답 촉구를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뭘 안 하면 이거 다 동의 받아서 오케이 하지 않으면 취소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법조문만 나와요. 나오면.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나오면 법조문만 나옵니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라는 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전제가 뭐다? 미성년자고 미성년 후견인이 있고 후견 감독인까지 있다. 그리고 그때 미성년자가 뭘 하면 된다? 금전대여 같은 행동. 그렇다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절차를 밟은 확답은 뭐죠? 2명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추인한 것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건 되게 좀 특별한 행위죠. 그죠? 그리고 2명이나 또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면 일단 취소를 디폴트 값으로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좀 까다롭죠? 사망. 16조 보겠습니다.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방금 전에 보셨던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 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선의의 상대방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악의의 상대방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둘 다 돼요. 여기서는. 둘 다. 확답 촉구권은 선의도 가능, 악의도 가능. 상대방이 나 미성년자랑 거래한 거 알았어. 알면서 거래했어. 집에 와서 법정 대리인 부모님한테 제가 오늘 따님이랑 결혼하면 안 되죠. 거래했는데 진짜 입에 엄청 붙어있네. 왜 그럴까요? 거래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 했어도 된다고요. 미성년자랑 거래한 거 알고서도. 진짜 고쳐지지가 않네. 16조 이제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입니다. 이번에는 철회권은 뭐죠? 미성년자랑 거래한 상대방이 집에 와서 내가 미성년자한테 그거 사왔는데 팔았는데 안 되겠다. 제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저한테 생기는 문제는 뭐예요? 저는 돈 그대로 다 돌려줘야 되는데 걔는 핸드폰 대충 쓰고 막 험하게 쓴 거 그대로 돌려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저는 50만 원에 팔았어요. 막 액정 깨진 채로 돌아왔어. 그럼 30만 원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한테 못 팔겠다. 그냥 취소할게. 돈 돌려줄게. 물건 다시 가져와 바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철회권입니다. 철회권 언제 할 수 있다? 선의의 상대방만 할 수 있죠. 이거는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일단 추인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철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말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드렸을 거예요. 나중에 아, 내가 미성년자랑 거래했다고? 이거는 몰랐잖아요. 거래했을 때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철회권 행사할 수 있어요. 아, 가져와. 미성년자인지 몰랐죠. 가져오세요. 돈 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아, 미성년자 같은데, 아, 그래도 뭐 괜찮겠지? 이렇게 거래했으면 확답 촉구는 할 수 있어도 철회는 못 한다는 겁니다. 미성년자인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래했어? 철회는 못 한다. 선의만 가능해. 선의의 상대방만 가능하죠.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 가능, 악의의 상대방은 불가. 2항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단독행위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가 뭘 하는 거죠? 지금 상대방이 제한능력자한테 뭐 한 거예요? 소송 제기해서 돈 갚아라라고 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능력자가 갑자기 뭘 하는 거죠? 나도 너한테 채권 있는데 상계할게 라고 의사표시를 딱 하고 던진 거예요. 단독행위예요. 상계라는 건 혼자서 그냥 하는 행위니까. 근데 제한능력자의 행위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취소가 가능한 겁니다. 제한능력자 측이 나도 너한테 채권 있어. 그러니까 상계할 거야 라는 행위는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한 행위예요.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 너 자꾸 그림도 안 그리고 말로만 할래? 네, 그림 그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상대방 금전 대여한 거 대여금 반환 청구 들어갔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미성년자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상계할 거임. 나도 너한테 채권 있음. 상계권 행사. 이렇게 한 상황이에요. 근데 상대방으로서는 미성년자가 지금 주장하는 상계권, 왜냐하면 미성년자가 나한테 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상계권을 행사했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A 채권은 있는 게 확실해. 근데 B 채권은 없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송 절차에서 다투겠죠. 비채권은 없는 겁니다. 지금 미성년자가 저쪽에서 상계권, 비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사했는데요. 그거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영해 주지 마세요. 막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상계권 행사한 거 그냥 없었던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따로 소 제기해서 다시 청구할게요. 어쨌든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한 행위니까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으로서는 이거에 대해서 방어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냥 없어지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틀림없이 상계권 행사는 나랑 무슨 협의를 통해서 하는 매매가 아니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행사한 거잖아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방어했는데 갑자기 법정 대리인이 취소하거나 이런 행위를 해버리면 힘 빠지잖아요. 그래서 아예 상계권 행사 던지면 야 그거는 그냥 거절한다 라고 할 수 있다고요. 왜? 네가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청구하고 싶으면 따로 소재기해서 따로 싸우자. 법정 대리인 동의 있게 해서 제대로 다시 싸우자. 이 사건에서는 싸우지 말자. 이거는. 왜? 내가 열심히 싸우다 보면 법대가 와서 갑자기 취소할 수 있거든. 그러면 나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단독행위는 뭐 할 수 있다? 바로 거절하고 치워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 기본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게 조금씩 생각이 나시죠? 스물스물. 상계권 행사 아시겠죠? 그 다음에 3항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반드시 법대한테 하는 게 원칙이 아니다.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고 나서 하는 게 원칙이 아닌 겁니다. 미성년자랑 거래하고 당근톡으로 바로 미성년자한테 안 되겠어요. 지금 제가 미성년자 맞으시죠? 제가 아까는 몰랐는데 미성년자 같으신데 네, 저 맞습니다. 안 돼요. 거래 안 할래요. 이렇게 하는 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모님 바꿔주세요. 안 해도 된다고요. 아시겠죠? 확답 촉구할 때는 부모님 바꿔주세요 해야 되겠죠. 철회권 확답 촉구권 할 때는 미성년자랑 얘기하다가 지금 미성년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성년자가 저 이거 거래 당연히 유효죠 라고 하면 지금 미성년자시죠? 부모님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부모님한테 확인 전화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확답 촉구권의 의미가 있는 거고 철회권은 그냥 미성년자한테 미성년자셨어요? 몰랐는데 이거 거래 없었던 걸로 할 테니까 지금 집에 가고 계시죠? 다시 오세요. 돈 드릴 테니까 물건 다시 주세요. 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제한 능력자한테 철회하는 거 가능. 하지만 확답 촉구권은 그렇게 당근톡으로 그 사람한테만 하면 안 되고 부모님 전화번호 주세요라고 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17조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 1항, 2항, 1항 보겠습니다. 제한 능력자가로 시작을 하니까 우리 제한 능력자 3명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미성한. 미성한이 뭐를 지금 하는 겁니까? 속임수를 써서 뭘 한 거죠? 능력자로 믿게 했대요. 능력자로
믿게 하는 속임수를 쓴 거죠. 그렇다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취소 안 된다. 미성년자 측, 제한능력자 측에 워낙 큰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유효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도대체 뭐가 속임수냐 라는 거죠. 능력자로 믿게 하는 건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성년자로 칭했다. 한번 물어봤어. 상대방이. 어려 보이는데 혹시 미성년자 아니세요? 무슨 얘기세요? 저 아닌데요. 아,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속임수예요? 아니에요. 성년자로 칭한 것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속임수가 아니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미성년자 측에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얘기하겠죠. 제한능력자랑 거래한 상대방은 아까 전에 미성년자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거 신분증만 한번 확인해봤으면 알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신분증을 확인하셔야 돼요.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갖고 있네요. 무슨 신분증입니까? 신분증 위조. 이 정도면 속을 수밖에 없죠. 취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속임수는 항상 위조, 변조 같은 게 들어가야만 이 속임수가 인정이 되는 거고 속임수로 인정이 돼야만 미성년자 측이 취소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본 세팅은요. 상대방은 유효로 하고 싶고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측에서는 무효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취소해서. 그게 기본 세팅이 되어야지 얘가 좀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 2항 보겠습니다. 2항은 뭐가 다르죠? 주어가 다르죠?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미랑 한이 주인공입니다. 속임수 써서 이번에는 능력자로 믿게 하는 게 아니고 법대 동의 있음으로 믿게 했어요. 그러면 1항과 같다니까 취소가 안 된다잖아요. 그쵸? 마찬가지. 이것도 속임수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위조, 변조까지 봐야 돼요. 위조, 변조면 속임수에 해당하는 거고 물어봤어. 지금 미성년자세요? 미성년자 아닙니다. 미성년자입니다. 근데요 제가 부모님 허락 받았거든요 라고 얘기하면서 부모님 허락 받았다고 얘기만 했어. 근데 믿고서는 거래했어. 속임수입니까? 그 정도는 아니겠죠. 항상 속임수에 해당하려면 위조, 변조 정도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래하면 취소 안 된다. 일단 첫 번째. 여기서 맨날 시험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성은 어디 갔어? 성이 했어.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로 법대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했단 말입니다. 취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취소 가능합니다. 이거는 피성년 후견인 측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건. 왜냐하면 지금 제한능력자 측이 취소를 하려고 하는 거고 상대방 측이 이걸 유효로 만들고 싶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건 제한능력자 측한테 유리한 거거든요. 근데 피성년 후견인 측에서 잘못했잖아요. 속임수, 위조, 변조해서 법대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할 수 있다고요? 네. 이유가 뭡니까? 네. 성년 후견인에게는 동의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알못이었던 거야. 상대방이 너무. 피성년 후견인이셨어요? 근데 성년 후견인 동의 받으셨다고요? 아, 이거 위조해서 가져오셨네. 성년 후견인한테는 동의권 같은 거 없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 직접 와서 저랑 거래하는 걸로 하시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문자. 성동하면 성동일 생각나잖아요. 성동일이라는 배우가 생각이 나니까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는 뭐죠? 취소가 가능한지 아닌지잖아. 취소가 가능한지 아닌지잖아요. 그래서 성동 동그라미 취소 가능. 그죠? 이렇게 외우고 계시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여기가 되게 막 취소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게 누구한테 유리해?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항상. 그래서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에서는 기본 세팅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한능력자 측이 있고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긴 한데 여기는 피성년 후견인이 하나 좀 주요 주제라서 제한능력자라고 쓰겠습니다.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있죠. 여기서 제한능력자는 취소를 하고 싶은 사람이고요. 상대방은 거래를 완전히 유효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게 기본 전제로 깔려야지만 17조의 이해가 쉽습니다. 아시겠죠? 전제로 까세요. 이거를. 제한능력자가 유효로 하고 싶으면 어떡하지? 제한능력자가 유효로 하고 싶으면 되게 쉬워요. 부모님이 전화 한 통 해주면 끝이에요. 그냥 뭔가 소송으로 다툴 이유가 없다고요. 부모님이 전화해서 오케이 추인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유효로 되고 끝나는 거고요. 상대방이 그때 아니에요. 저 미성년자랑 거래한 거기 때문에 취소해 주셔야 돼요.
안 해드릴 건데요. 그럼 그냥 유효가 되고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제한능력자 측에서 취소를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 유효로 만드는 건 뭔가 다툴 게 없어요. 그냥 법정대리인 제한능력자 측에서 법정대리인이 전화 한 통하면 무조건 유효가 되는 거고 전화 한 통하면서 이거 거절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취소가 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뭔가 다툴 여지가 없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항상 취소하고 싶은 거고 이쪽은 유효로 만들고 싶다가 기본으로 깔려야만 17조가 잘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주소, 법조문만 시험에 나오죠. 이거 뭡니까? 두 문자 따봅시다. 근, 두, 이, 거, 내, 없네, 거, 없네, 거. 아, 힘드네요. 그 다음에 가. 그래서 이, 근, 거, 근거, 거, 가, 없네, 거. 아, 힘드네요. 이 주소는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한 곳에만 존재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 그는 주소인데 주소는 생활에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이거. 그 다음에 거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라는 거. 주소가 잘 모르겠으면 가는 가주소 같은 거 있다. 가주소 같은 거 있다라는 거. 근데 없네 거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거소를 주소로 본다라는 이 20조의 내용. 법조문만 나오죠.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그죠? 여기는. 가주소는 생활의 실질과 무관, 생활의 실질과 무관. 그리고 주소 있어도요. 가주소 정하는 거 가능하죠. 한 곳, 주소는 한 곳만 허용한다. 이런 거 땡. 주소는 그러면 동시에 세 곳도 있을 수 있습니까? 두 곳 이상이니까 당연히 되는 거죠. 나오면 잠깐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돼요. 아시겠죠? 두 곳 이상이니까 두 곳 이상. 까지 보시면 주소까지 봤고요. 드디어 부재와 실종. 짜증나는 법조문. 이거 정리 한 방에 해야죠. 근데 쉬었다가 해야 되겠네요. 잠시 쉬었다가 부재와 실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